주변 사람한테 한 얘기래요. 그러니까 기자한테 직접 한 얘기는 아니고 주변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기자한테 얘기해서 기자가 이제 쓴 겁니다.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 썼다. 건국이 아니라 지금 나라 망 이게 발단이 돼서 지금 이 난리법석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이거는 주제 넘은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판사는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죠. 근데 자기가 무슨 건국하는 심정으로 뒤집어서 사실상 법률을 새로 만든 거예요. 뭐냐면 청구권 협정에서는 앞으로 일체의 청구권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왔어요. 50년 동안. 국회에서 그걸 비준을 했고 국회에서 비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법하고 같은 거죠.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처럼 외국과의 조약을 맺은 게 행정부가 맺은 조약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법률하고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지위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켜져 오는 건데 그럼 자기가 보기에 아 이거는 배상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 청구권 협정이 있다. 이게 국회에서까지 통과가 됐다 이러면은 판결을 하지 말았어야죠. 판결을 할 수 없고 이거에 대해서 뭐 헌법 소원을 차라리 뭐 자기가 제기를 하거나 헌법재판소에서 뭐 새로운 판결을 내려달라든가 예? 그 청구권 협정 자체를 뭐 말하자면 바꾼 다음에 이 판결을 새로운 판결 그에 맞춰서 판결을 하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판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은 그때 뭐 자기들이 역사의 정의를 구현하고 또 뭐 인권을 실현해주고 그렇게 했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이 판결에 대해서 다시 어디입니까? 신일본 제철 즉 그 뒤에 신일철 주금으로 바뀌었는데 신일철 주금이라는 회사에서 다시 상고를 하니까 그거를 판결을 해야 되는데 막상 이게 엄청난 일이라는 걸 알고 지금 구속돼 있는 양승태 씨가 판결은 못 내리고 전원합의체에 넘긴 다음에 판결은 못 내리고 질질 끌었어요. 제가 정확한 경위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 임기 내에 만약 자기가 해서 이 판결을 또 뒤집으면 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또 이 뭐 정대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엄청나게 항의를 입을 텐데 그걸 피하려고 좀 질질 끌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6년이나 이 판결이 나온 뒤로 아까 2012년 5월 판결이었는데 판결을 안 내렸어요. 그래 안 내리고 오다가 이제 양승태에서 지금 누군가요? 김명수로 바뀐 다음에 그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작년 10월 30일 날 지급하라고 1억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징용 배상을 요구한 사람들은 일본에 일하러 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죽지도 다치지도 않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동안 죽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원래 그때 보상을 했어요. 일제하에서 보상을 했어요. 제가 오늘 가져오지는 않는데 아주 뭐 여러 가지 명목으로 원래 지금도 왜 사람이 무슨 기업체에서 죽으면은 뭐 산재 보도 나오고 여러 가지 규정에 따른 게 나오잖아요. 퇴직금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이미 일제 말에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이제 정말 패전기에 몰렸을 때 45년도 들어가서 남태평양 이런 데서 그러니까 팔라우 서민이 뭐 이런 섬들에 가 있던 사람들 경우에는 거기 현장에서 일본군하고 같이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체계적으로 보상을 할 여유가 없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남아있던 거고 그 전에 한 44년까지 일본에 어디 탄광에 갔다가 죽었다 이러면은 법에 일본 그때의 규정에 의해서 다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65년에 청구권 협정하고 나서 박정희 정부가 75년부터 77년까지 해서 그때는 죽은 사람만 군인하고 일본군으로 갔다가 죽은 사람 또 노동자로 갔다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어요. 당시 75년에 30만 원. 금액이 많은 건 아닌데 그게 또 당시로서는 그나마 또 형평이 맞는 게 그때 뭐 대간첩 작전 북한에서 무슨 공비가 내려와서 전투하다가 군경이 죽으면 일시금으로 30만 원을 줬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그때 지급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게 뭐 부족하니 어쩌니 뭐 그 부상자는 또 그때 일체 지급을 안 했어요. 안 하니까 노무현 정부 때 다시 한번 지급을 하면서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2천만 원. 그 다음에 다친 사람에 대해서는 그 부상 정도와
그다음에 그 후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부상 어느 정도 부상을 받고 어느 정도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살았나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노무현 정부 때 지급을 했어요. 근데 지급 못 받은 사람은 뭐냐? 일본 가서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멀쩡하게 돌아왔던 사람. 이 사람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대를 갔는데 뭐 군대 간 거하고 똑같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군대를 가서 다치지도 않고 군대 가서 군대 가는 사람한테 제일 해줄 말은 뭔가요? 그대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몸성이 돌아오는 건데 정말 다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국가에서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지는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상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왜 나는 보상 안 해주냐 하면서 소송을 냈던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이 사람이 그거 한 사람이에요. 저 대법관 하고 나서 무슨 청빈 뭐 이런 걸 실행한다고 슈퍼마켓, 편의점이죠. 편의점 부인하고 해가지고 6개월 정도 쇼하다가 다시 지금은 어디 법무부에 들어가서 엄청 몇십억 벌었겠죠. 몇십억이지 몇백억이지 벌었겠죠. 자,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강제동원이 사실인가 하는 건데 이걸 좀 볼게요. 이 사람들 이게 일본 제철에 소송을 건 사람이 네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43년 9월에 평양 공원 모집 광고에 응모를 했어요. 5대1이었어요. 5대1. 다 뽑혔어요. 대단히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신나서 갔을 거예요. 오사카 제철소에 갔는데 이 오사카 제철소 공장이 현원징용이라 그래가지고 징용사업장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 되면 물론 못 떠나요. 이렇게 되면 계약 기간이 지나도 국가 정책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가 있고 자기가 임의로 회사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현원징용이 됐고 이러다가 함경도로 또 다시 배치가 됐어요. 왔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아마 남한에 내려왔겠죠. 이 사람도 다들 돈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대전에서 보국대라는 걸로 갔다. 이게 약간 의문사항이 있는데 어떤 제철소로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 44년도에 징병이 돼서 미군 포로감시원 생활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43년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갈 때는 이 사람들도 41년에 갔는데 갈 때까지는 강제로 간 게 아니에요. 다 자원에서 간 겁니다. 자원에서 간 건데 벌써 일하다 보니까 44년도에 가서 직용사업장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좋아요. 가보니까 마음이 달라져서 돌아오고 싶었는데 못 돌아왔다. 이 징용 때문에. 이러면 강제동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44년에 가면 또 자기가 징병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포로감시원을 했다는 걸 보면 군인은 아니고 군무원이 됐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여하튼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징용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한테 요구할 게 아닌 겁니다. 근데 아이가 제철소에 일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군산에서 모집돼서 야하타 제철소라는 것 같다. 야하타 제철소가 나중에 다 이 회사들이 다 일본 제철로 신일본 제철이 되는 거죠. 이 회사들이. 그래서 신일본 제철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다 징용된 걸로 해서 대상자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관계도 따지지 않은 우선 엉터리 판결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이 청구권 협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청구권 협정 2조예요.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포함돼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그걸 확인한다라고 했고 3항에는 그 이전의 사유로 생긴 청구권에 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 일체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러면은 조약은 뭐 그것도 비엔나 협약인가 뭔가가 있는데 통상적인 이 조약 이 문구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뭔가 전에 지금 예를 들어 일본에 끌려갔다. 일하기 싫은데 징용을 당해서 갔다. 그래서 나는 피해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물론 청구권인데 그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다라고 이 조약에 명시를 한 거예요. 명시를 했고 이거를 또 지켜왔어요. 50년 동안 지켜왔던 것인데
그 4명의 대법관이 획락 이렇게 뒤집어 버린 겁니다. 개인 청구권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이런 쟁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인이 어떤 재산권 내지 권한 권리가 있는데 이걸 국가가 마음대로 없앨 수 있느냐, 그냥 부정해서 없앨 수 있느냐. 개인의 재산권 청구권을 없앨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학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청구권이 있다고 칩시다 하더라도 어쨌든 한국과 일본 간에는 한국과 일본 간에는 이제 앞으로 청구권을 제기하지 않는다라고 합의를 봤던 거고 이 조약을 지켜온 거죠. 이렇게 봤다면은 그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개인 청구권은 있지만 그 개인 청구권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요구할 수가 없는 거죠. 한국 정부를 상대로 그걸 내놔라라고 요구를 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에게 한국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법원이 일본 기업에게 지급하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릴 수는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개인 청구권이 살아있다. 그리고 그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그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런 최근에 그런 사태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게 이 징용배상 판결하고 청구권 협정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징용배상 판결하고 청구권 협정은 모순이 돼요. 모순이 되면 일개 판사가 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약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된 거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비준이 돼서 법률적인 지위를 얻은 거예요. 한일 협정은. 근데 자기가 징용배상 판결을 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청구권 협정이 위배가 되니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법에 위반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법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소실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현재의 법하고 충돌이 돼요. 그러면 그 판결을 내릴 게 아니라 그러면 조약을 먼저 정비를 하라든가 해달라든가 하는 식으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낸 거예요. 글쎄요, 그 김능환이라는 사람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을 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안대희 이런 사람도 동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생각일지 그래서 즐거울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징용배상 판결이 작년 10월에 있었고 올해 1월 초인가 압류를 그래갖고 이 신일철 죽음이 포스코하고 만든 합작사의 지분, 신일철 죽음이 소유한 지분을 압류를 했어요. 법원에서 이제 1억 원씩 지급하기 위해서 압류를 하고 나니까 일본이 협의를 하자라고 요구했죠. 청구권 협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협정과 관련해서 달리 해석할 문제가 생길 때는 먼저 외교적 협의를 한다. 그 다음에 국제중재위원회로 간다. 제3국을 포함한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일본에서 외교적 협의를 요청했는데 그때 문재인이 거부했죠. 뭐 3권 분립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3권이 분립된 나라라서 사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행정부가 나설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그렇다면 5월인가에 국제중재위원회 구성을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를 하니까 그것도 응하지 않았어요. 그게 시한이 7월 19일인가 그랬어요. 그 요구하면은 뭐 몇십 일 이내, 60일인가 그 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그때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7월 말에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경제 침략이다 막 이러면서 이제 들고 일어났었죠. 그래서 7월 말부터 8월까지 아까 지지 않겠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지 않겠다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조국이 등장했죠. 조국이 등장해서 뭐 녹두꽃 마지막 회를 보는데 뭐 SBS 드라마를 보는데 노래가 나왔다. 죽창가 해서 뭐 죽창을 들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가 아니라 애국이냐 이적이냐다. 그래갖고 자기는 애국이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입장은 이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또
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한국 대법원과 문재인 정부에 돌리는 한국인이 있다. 이게 7월 20일이에요. 7월 20일. 저희죠, 저희.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인데. 이러다가 이제 8월 5일인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뭐 구역질라는 책이다. 자기가 읽고 쓴 것도 아니고 한국일보의 어떤 자가 칼럼을 쓴 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뭐 이런 책을 뭐 이런 책이 읽히다니 뭐 이건 뭐 자유 국가니까 뭐 판금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뭐 구역질하는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역 매국 친일파라 그랬어요. 부역 매국 친일파.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친일파도 아니고 부역이라는 게 이제 적국의 편을 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적국인데 일본의 편을 드는 그런 부역 행위를 했다. 그다음에 나라를 팔았다. 그래서 뭐가 나라를 지금 팔았다는 건지 그래서 저희가 그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물어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 변호사 통해서 이제 검찰 중앙지검 쪽에 물어보니까 조국 수사하는 건하고 같이 진행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불러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일체 묵비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은 물론 당연히 그 뭡니까 그 펀드 투자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뭐 그 자녀 그 뭡니까 그 인턴 그러니까 학력 위조 같은 거 그 관계를 주로 질문할 텐데 여하튼 저희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뭔가 조치가 당연히 원래의 법률 관계로 보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 8월에 어쨌든 반일 드라이브가 굉장히 강했는데 그러다가 7, 8월 말이 되면은 상황이 바뀌었어요. 조국이 이제 법무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그 비리들이 계속 이제 그 많은 언론들이 또 밝혀내고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조국 정국이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10월 달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러 번의 그 투쟁에 참가하셨을 때 그때도 초기의 쟁점은 조국이었잖아요. 조국 구속, 문재인 사퇴, 문재인 퇴진 뭐 이런 거였는데 어쨌든 이 조국 사태가 벌어지면서는 반일 드라이브가 그러니까 초점이 글로 옮겨버렸죠. 그러니까 한일 문제가 더 이상 쟁점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가지 않습니다, 뭐 사지 않습니다, 뭐 이런 반일 드라이브가 한창 벌어질 때 그나마 현 정권에 맞섰던 것은 저는 저희 그 이영훈 교장 팀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저희가 정치권에도 이런 요청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 중에 그래도 평소에 좀 관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 한일 관계 문제를 좀 거론을 해달라. 이 정부의 반일 드라이브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아무도. 그 반일 친일로 몰려서 공격당할까봐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때 뭐 그랬잖아요. 뭐 일본의 경제 침략을 규탄한다고 막 이러니까 자유한국당도 거기 동조했어요. 동조해가지고 같은 뭐 일본의 뭐를 수출 규제 조치를 비판한다 이런 현수막 지역마다 내걸고 그런 식으로 완전히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서 참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요거는 이제 11분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11분 동안 구걸해서 환담이라고 표현을 우리나라는 했고 일본에서는 그냥 대화라고만 그 얘기를 했고 우리는 청와대 그 홈페이지에 올렸고 일본은 외무성 홈페이지에도 안 올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세가 보면은 왜 자세가 뭘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자세가 보면은 사실 지금 이미 굴욕이에요, 굴욕.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아쉬워서 찾아가서 얘기 좀 합시다 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세 자체가 일본에 다시는 지지 않느니 뭐 어쩌니 뭐 거북선 12척이 있었느니 뭐 이런 그때 보였던 기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지금 그 공손해진 아베 앞에서 공손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무엇을 해야 하나? 글쎄요, 지소미아를 어떻게 할지 미국이 지금 엄청 압력을
넣고 있어서 아마 좀 전 같은 장면이 연출이 됐겠죠. 가서 일본한테 가고 그다음에 아베를 만나고 문희상이가 또 이상한 얘기했잖아요. 뭐 문희상이 또 처음에는 미국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뭐 천황의 아들이 그러니까 전범 천황 히로히토 천황이죠. 전범 천황인 히로히토의 아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전에 물러난 그 아들이 위안부한테 잘못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뭐 해결될 것을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천황을 끌고 들어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를 했었는데 그 문희상이 얼마 전에 뭐 1+1+1 이래가지고 뭡니까 뭐 저기 일본 기업이 돈을 내고 뭐 한국 기업도 그러니까 일본에 예를 들어 아까 뭐 신일철 주급이 돈을 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포스코 툭하면 포스코예요. 그래서 포스코가 돈을 내고 그다음에 또 이름 뭐죠? 한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이거 어디서 돈을 내 1+1+1 해가지고 기금 만들어갖고 주자 뭐 이런 식의 처음에 당당했던 거에 비하면은 지금 굉장히 그 위축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 어떻게 전개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로서는 국민들한테 과거사에서 일본이 식민 지배해서 아픈 역사가 있지만 그 아픈 역사가 지금 국사학자들이 지원해서 사람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식의 역사는 아니고 또 그 이후에 1965년 이후로 한일 간에는 굉장히 긴밀한 상호 협력과 또 상호 원조의 역사가 그러니까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받고 도움을 받고 우리가 또 발전하고 이런 역사가 펼쳐졌다. 그런 선전과 홍보를 어쨌든 저희로서는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쏟아졌던 여러 가지 비판이 있어요. 비판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최근에는 무슨 역사 부정죄 그래가지고 뭐 그거 있잖아요. 뭐 5.18에 대해서 뭐 뭔가 비판하면은 처벌하는 그런 법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뭐 뭔가 비판을 하면 뭐 다른 이야기를 하면 처벌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꺼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시 그래도 정치권은 포기할 수 없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유력한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 사람들이 이 역사 문제를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위안부 문제라든가 뭐 징용 문제 이런 데서 친일 프레임이 무서워서 입 다물고 회피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